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브옵스 신입 엔지니어 면접에 나올 법한 질문들, 그리고 그 답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실제 면접 질문들이라고 하니까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그냥 데브옵스 기술 스택,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도요. 오늘 들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재미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질문들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로깅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흔한 웹 에러 문제 해결하는 법, 또 시스템 성능 병목 분석하는 거, 기본적인 진단 도구들까지요. 이걸 보면 아, 신입 수준에서는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보는구나 하고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ELK 또는 EFK 스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인데요. 약자들이 좀 많은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아, ELK요? 네. 이게 이제 중앙 집중식 로그 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오픈소스 조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이 세 가지 앞글자를 딴 거고요. EFK는 이제 로그스태시 대신에 플루엔트드라는 걸 쓰는 거의 비슷한 목적의 스택입니다. 각각 역할이 아주 뚜렷해요. 먼저 그 일라스틱서치는요.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검색하고 분석하는 엔진이에요. 근데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래서 검색이나 필터링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로그스탯이나 플루엔트대는요. 여러 군데서 이제 로그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수집하고 인풋이죠. 그리고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고 필터, 마지막으로 일라스틱 설치 같은 저장소로 보내는 아웃풋,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보면 간단한 아파치 로그를 로그스태시로 파싱해서 일라스틱 설치로 보내봤다 이런 경험을 언급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키바나는요. 그 일라스틱 설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눈으로 보기 좋게 시각화해주는 웹 UI 도구예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에러가 얼마나 자주 나는지, 트래픽 변화는 어떤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로그를 그냥 모아두는 게 아니네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어떤 분이 엔진엑스 접속 로그를 파일 비트라는 걸로 수집해서 로그 스태시로 보내서 특정 에러 코드만 골라내고 일라스틱 설치에 저장한 다음에 키바나에서 시간대별 에러 빈도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딱 좋은 예시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로그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검색이나 시각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빨리 얻어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버가 수십 대, 수백 대가 되면요. 문제 생겼을 때 서버마다 다 들어가서 로그 뒤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LK나 EFK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딱 파악하고 문제 원인도 빨리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와, 로그 관리의 중요성이 확 와닿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웹서핑하다 보면 가끔 보이는 502 배드 게이트웨이 에러요. 이게 근데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원인이 뭘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안 되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꽤 복잡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502 에러. 이게 주로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제일 먼저 받는 서버. 예를 들면 웹서버나 로드 밸런서 같은 이 프록시 역할을 하는 서버가요. 그 뒤에 있는 실제 요청을 처리하는 백엔드 서버로부터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받았을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뒷문이랑 통신이 잘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원인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건 백엔드 서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죠. 서버가 그냥 다운됐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요청을 처리 못하거나 아니면 배포한다고 잠깐 재시작 중일 수도 있고요. 보통 로드 밸런서가 주기적으로 서버 괜찮은지 확인하는 헬스 체크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실패하면 이제 그 서버로는 트래픽을 안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502가 뜰 수 있죠. 아, 서버 자체 문제일 수 있군요. 이에 네트워크 경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통신이 느려지거나 아예 실패하거나 예를 들어서 방화벽 설정이 잘못돼서 특정 포트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가 잠깐 이상하다거나 또 타임아웃 설정보다 응답이 늦게 와도 502가 날 수 있고요. 네트워크 문제도 가능성이 있군요. 네.
세 번째는 그 프록시 서버나 로드 밸런서 자체의 설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엔지닉스 같은 리버스 프록시를 쓴다면 백엔드 서버 목록 설정, 보통 업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서버들한테 요청을 나눠주는 가중치 설정이 이상하거나 뭐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키벌 라이브 설정 같은 거에 문제가 있어도 50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어떤 분은 실습 때 백엔드 앱 재시작하는 동안에 엔진엑스 프록시의 타임아웃 설정 때문에 502가 간헐적으로 뜨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는 그럼 엔진엑스 에러 로그 보면 뭐 업스트림 타임드아웃 이런 메시지가 딱 찍힐 거고 백엔드 앱 로그에는 별다른 에러 없이 그냥 재시작 로그만 남아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로그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 그 에러 발생 시점에 백엔드 서버의 뭐 CPU나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이런 걸 같이 보면 더 정확하게 원인을 좁힐 수 있죠. 좀 더 복잡한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데서는 분산 추적,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싱 시스템을 쓰기도 해요. 이건 요청 하나가 여러 서비스를 거쳐갈 때 전체 경로랑 각 단계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추적해서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기술이죠. 여러분도 502 에러 만나면 그냥 서버 죽었나? 이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문제 해결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질문은 좀 더 까다로운데요. CPU 사용률은 정상인데 서비스 응답이 10초나 걸립니다. OS 레벨에서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CPU는 멀쩡한데 느리다니 이거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딘가 다른 데서 병목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운영체제, OS 수준에서 다른 자원들 상태를 좀 자세히 봐야 해요. 자료에서도 딱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얘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디스크 I/O 병목입니다.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뭘 쓰거나 읽어야 하는데 디스크가 너무 느리거나 다른 일 하느라 바쁘면 CPU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때 CPU 사용줄 자체는 낮게 나오는데 I/O 웨이 시간이라는 게 길어져요. 즉 CPU는 놀고 있는데 디스크 작업 기다리느라 전체 응답이 느려지는 거죠. vmstat 같은 명령어 쳐보면 WA 항목으로 이 비율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동영상 서버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다운로드 받으면 디스크 읽기 작업이 몰리면서 I/O 웨이트이 확 올라가고 서비스가 느려질 수 있죠. 아, I/O wait? CPU는 노는데 디스크 기다리느라. 네, 두 번째는 네트워크 관련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꽉 찼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내는 중에 자꾸 패킷이 유실돼서 재전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예요. 재전송이 많아지면 실제 데이터 다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nestart-s 같은 명령어로 재전송 통계를 보거나 ifstat 같은 걸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트래픽 양이랑 에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재전송 문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스와핑 발생 여부입니다. 시스템의 실제 물리 메모리 램 있잖아요. 이게 부족해지면 OS가 당장 안 쓰는 메모리 내용을 디스크의 특정 공간, 수압 공간으로 이렇게 내려 써요. 임시로요. 그리고 나중에 그 데이터가 필요해지면 다시 디스크에서 읽어와야 하는데 디스크는 램보다 훨씬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 스와핑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 시스템 전체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vmstat 명령어 결과에 swap in, swap out 항목이나 free 명령어로 수압 얼마나 쓰는지 볼 수 있어요. 아, 스와핑. 이것도 성능 저하의 주범이 될 수 있겠네요. 톱이나 H톱 같은 걸로 볼 때는 CPU나 메모리 사용률은 바로 보이지만 I/O 웨이트나 수압 활동 같은 건 좀 놓치기 쉬울 수도 있겠어요. 결국 시스템 전체를 다 봐야 하는 거군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지표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능 문제 해결은 진짜 의사가 진찰하는 거랑 비슷해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 그러니까 느리다는 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검사, 즉 OS 지표들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성능 문제 딱 마주쳤을 때 CPU만 보지 마시고 디스크, 네트워크, 메모리 이 세 가지 축을 항상 같이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야를 넓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명령으로 가볼게요. LSOF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스템에 현재 열려있는 파일 목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명령어
언제 쓰면 유용할까요? LSOF, 네. 리스트 오픈 파일즈의 약자인데요. 리눅스나 유닉스 시스템에서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들을 열어서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파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디스크에 있는 텍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연결, 그러니까 소켓이죠. 그것도 파일로 보고요. 파이프, 디렉토리, 심지어 하드웨어 장치 파일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접근하는 거의 모든 자원을 파일로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와, 파일의 범위가 넓군요. 네. 사용법도 다양한데요. 그냥 LSF만 딱 치면 현재 시스템 전체에서 열린 파일 목록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보통 옵션을 같이 써요. 예를 들어 LSF-U 하고 사용자 이름 딱 주면 그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세스들이 열고 있는 파일만 보여주고요. -I 옵션은 네트워크 쪽에서 정말 유용한데 LSF-I80 이렇게 하면 80번 포트를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쓰고 있는지 바로 알려줘요. 아, 그거 정말 좋네요. 포트 already in use 에러 뜰 때 딱이겠어요. 네, 바로 그거죠. 범인 찾기 딱 좋습니다. 또 LSF하고 파일 경로, 예를 들어 var log nginx access.log 이렇게 주면 이 파일을 지금 누가 열고 있나 알려주고요. 아, 그럼 파일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용 중입니다. 비지 이런 메시지 뜰 때도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군요. 로그 파일 로테이션 같은 거 할 때요. 맞아요. 답변 예시에서도 nginx 포트 충돌 났을 때나 파일 잠금 문제 있을 때 LSOF 써봤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명령어를 아는 걸 넘어서 실제 문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예시에서는 LSOF 결과를 다른 거랑 막 연계 분석하거나 자동화해 본 경험까지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도구가 왜 필요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시스템 관리하거나 문제 해결할 때 LSOF 한번 써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패킷 캡처 및 분석 도구인 TCP 덤프와 와이어샤크에 대해 아나요? 이건 진짜 네트워크 통신의 맨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도구들이네요. 어떤 때 필요하고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끔은요, 시스템 로그나 애플리케이션 로그만으로는 네트워크 문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서버끼리 통신이 왜 이렇게 느리지? 아니면 이거 이상한 트래픽이 어디서 오는 거지? 이런 걸 알려면 실제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데이터 패킷을 직접 까봐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TCP 덤프랑 와이어샤크입니다. TCP 덤프는 주로 서버 환경,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CLI 환경에서 쓰는 패킷 캡처 도구예요.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TH0 같은 걸 지정하고 원하는 조건, 예를 들면 특정 IP나 포트 번호 같은 걸 필터로 걸어서 실시간으로 패킷을 잡거나 아니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TCP 덤프 -I ETH0 포트 80 -W HTTP 트래픽 PKAP 이렇게 하면 ETH0 인터페이스로 드나드는 80번 포트 주로 HTTP겠죠. 이걸 HTTP 트래픽 PKP 파일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 PKAP 파일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원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아, TCP 덤프는 캡처하는 역할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와이어샤크는 이렇게 캡처된 .pkcap 파일을 그래픽 환경 GUI에서 아주 상세하게 뜯어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각 패킷의 헤더 정보, IP 주소, 포트, TCP 클래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 내용까지 계층별로 다 보여주고요. 필터링이는 통계 기능도 엄청 많아서 문제 원인 찾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TCP 연결 맺는 과정, 그 3웨이 핸드쉐이크가 제대로 되는지, HTTP 요청 응답이 정상적인지 이런 걸 패킷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와, 학교 수업 때 TCP 덤프로 잡고 와이어샤크로 열어서 TCP 핸드쉐이크나 HTTP 통신 직접 봤다는 경험담도 있네요. 진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보면 이해가 확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무에서 이걸로 엄청 복잡한 문제를 막 해결해 본 경험은 아직 적다고 해도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모를 네트워크 지연이나 간헐적인 연결 끊김, 아니면 좀 의심스러운 트래픽 패턴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결국 패킷 레벨까지 내려가야 할 때가 꼭 오거든요. 로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를 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술들을 깊게 다뤄봤네요. 중앙 집중식 로깅 시스템 ELKF부터 시작해서 502 에러의 다양한 워링과 진단법, CPU 외의 시스템 병목 지점 확인 방법, 또 LSOF 명령어,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자체를 들여다보는 TCP 덤프와 와이어샤크까지 듣고 보니 정말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작은 규모라도 해보고 부딪혀 보면서 얻은 경험이나 고민의 흔적 이런 걸 중요하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부족한 건 배우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이건 좀 더 파봐야겠다. 혹은 이건 내 경험이랑 비슷하네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애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분산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여러 문제 해결 기술들, 로그 분석, OS 지표 모니터링, 네트워크 패킷 분석 같은 것들의 중요성은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기술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기술들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접근법이 또 나올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